네, 현대문학 작품론 김수영의 시론을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은 김수영의 시론을 박용철 시론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인데, 지금 첫 번째 주제를 2장에서 힘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김수영 시인이 시에서 힘이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 힘이 어디서 근거하느냐, 어디에 근거하느냐, 어디서부터 산출되느냐, 그것은 내용으로서 양심과 사상과 지성이다. 이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시인이 양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사상을 가지고, 세 번째로 지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인데, 양심, 사상, 지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다 시 이전에, 즉 언어 이전에 시인이 가져야 될 어떤 내용입니다. 이때 내용은 시의 내용이 아니라 시인이 가지는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김수영의 산문에서 사상에 가까운 것, 사상과 가장 근접하는 개념이 지성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내용으로서 첫 번째 양심, 두 번째 사상, 세 번째 지성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힘의 논리를 통해서 내용 우선, 그죠? 내용 위주의 지금 시관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살펴봅시다. 오늘날 우리의 시가 세계적인 시야에서 보충되어야 할 공백지대는 지성의 작업이다. 이랬습니다. 세계적인 시야, 즉 한국의 시 혹은 한국의 문학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문학의 관점에서 보충되어야 할 공백이라 그랬으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겁니다. 한국의 시인들에게 혹은 한국의 시에서 부족한 것은 지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 지성도 어디에 속한,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 속에 있는 지성의 차원이 아니고 시 이전에 시인이 가져야 될 어떤 정신으로서의 지성입니다. 비평적 지성이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지성을. 비평적 지성은 우리 시단에서는 아직도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지성은, 비평적 지성이라고 말하는 이 지성은 비평가들에게 요청하는, 즉 비평가들에게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가 아니고 시인들이 이 비평적 지성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인의 지성은 우선 세계를 걸쳐서 우리나라로 돌아와야 한다. 세계적인 시야를 가져야 된다는 그 말이나 같은 말이죠. 세계 문학의 안목을 가지고 한국 문학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는 이제 지금도 이 60년대 문학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한국 문학에도 필요한 것이고, 세계 문학의 큰 시야 속에서 시야를 가지고 안목을 가지고 한국 문학의 위상을 살펴보고, 그렇게 할 때에만 한국 문학이 세계 문학으로서의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겠죠. 오늘날 우리 시단의 모든 참여시의 숙제가 여기 있다. 자, 참여시는 주로 당대 한국의 현실, 한국의 사회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그 모순을 직시하고 그걸 극복해서 더 나은 사회를 전망하는 그런 속성, 그런 특징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순수 시와 비교한다면 참여 시가 좀 더 당대 현실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세계적인 시야를 갖는 것에 장애가 되기 쉽죠.
참여 시인들은 세계적인 시야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특히 지성을 가져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여시를 쓰는 시인들이 1960년대 지금도 이 흐름, 이러한 경향이 아직도 사회 참여 의식을 가지고 시를 쓰는 시인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러한 숙제가 1960년대 참여 시인들에게만 이런 숙제가 주어지는 건 아니겠죠. 참여 시인들이 대체로 어떤 사회적 과제 그리고 역사적 어떤 요청 그리고 계급적인 혹은 뭐 민족적인 모순, 계급 모순, 민족 모순 이런 것을 타파하기 위한 어떤 에너지를 시에 표출하기 때문에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정서에 호소하거나 열정적인 어떤 사상에 혹은 이념에 기대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비평적 지성이다. 작은 눈으로 큰 현실을 다루거나 작은 눈으로 작은 현실을 다루지 말고 큰 눈으로 이 시야가 필요한데 세계적인 시야가 필요한 거죠. 작은 현실을 다뤄야 된다. 자,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큰 눈으로 작은 현실을 다뤄야 된다. 작은 현실이라는 것은 규모가 작다는 뜻보다는 구체적인 현실을 다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스케일이 큰 그죠? 안목을 가지고 구체적 현실을 다뤄야 한다. 당대 참여 시인들에게 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 눈은 지성이고 그런 큰 지성만이 현대시에서 독자를 리드할 수 있다. 자, 지성을 가진 시인이 시를 쓸 때에만 독자들을 리드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김수영은 당대 한국의 시에서 필요한 것이 지성인데 이것은 비평적 지성을 의미한다. 비평적 지성은 세계를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가진 것이고 그리고 작은 현실을 다룰 수 있어야 된다. 김수영 시론의 핵심 개념인 힘은 자, 우선 시 이전의 생활 단계, 삶 속에서 시인이 가져야 되는 어떤 사상과 지성이다. 물론 생활 단계, 즉 시 이전의 단계입니다. 삶 속에서 사상과 지성을 가진 시인은 언어를 통해서 시를 표현했을 때 시 속에도 그죠? 힘이 실리는 거죠. 이 힘은 사상과 지성으로부터 오는 힘인데 그 시에 힘이 생기기 위해서는 힘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미 시 이전에 삶의 단계에서 혹은 생활 단계에서 시인이 인간으로서 이걸 가져야 된다. 사상과 지성을 가져야 된다. 또 하나는 양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어디에 속한다고요? 내용에 속하는 것이다. 시의 내용이 아니라 시인의 내용입니다. 시 이전에 갖춰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자, 양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급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미숙한 것을 탓하지 않는다. 환상시도 좋고 추상시도 좋고 환상적 실론도 좋고 기술 실론도 좋다. 예. 당대에 유행하고 있는 어떤 시이론이나 시들의 경향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환상시, 추상시, 환상시론, 기술시론 이런 것들이 당대에 유행했다고 볼 수 있는데 몇 번이고 말하는 것이지만 기술의 우열이나 경향 여하가 문제가 아니라 이랬습니다. 기술이 좋고 나쁘고 이때 기술은 상당히 모더니즘 쪽에 순수 시를 쓰는 시인들이 존재 탐구의 시를 쓰는 시인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인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심이라는 거죠. 자, 기술이 좋고 나쁘고 보다 이건 테크닉에 속하는 것인데 양심이 더 중요하다. 역시 내용을 갖춰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 우선시된다. 그래야 기술도 뒷받침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시의 기술은 양심을 통한 기술인데 굉장히 압축적으로 핵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기술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시에서 테크닉이 필요한데, 자, 이 기술은 언어 구사의 기술이겠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게 중요한데 그것은 뭘 통해서? 양심을 통한 기술이란 겁니다. 그냥 기술이 아니고 양심이 뒷받침된 기술입니다. 작금의 시나 시론에는 양심은 보이지 않고 기술만 보인다. 즉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는 것이죠. 테크닉만 보인다는 거죠. 시인들이 시를 쓰는 테크닉은 자꾸 갈고 닦는데 양심을 먼저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시가 가장 골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인간 회복이다. 자, 인간 회복이 이 양심에 해당되는 어떤 구체적인 개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인간의 상실이라는 가장 큰 비극으로 통일되어 있고, 자, 대동소이하게 이러한 시대적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인간을 상실하고 있는데 통일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그렇다는 거죠. 즉 시대의 정신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을 상실하고 있는데 그걸 회복해야 된다. 이게 양심과 관련됩니다. 양심과. 이 비참의 통일을 영광의 통일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이 시인의 임무다. 자, 인간을 상실한 것이 비참한 것인데 이 영광의 통일로 그죠? 이게 시대 정신인데 인간 상실이 인간을 회복하는 것이 영광의 통일이겠죠. 그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시인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소영의 이 시나 시뿐만 아니라 시로는 당대 1960년대를 중심으로 김소영이 활동하던 당대 시인들에게 요청하는 것이지만 그 이후 70년대, 80년대를 거쳐서 지금 2010년대, 벌써 2020년대가 됐죠. 지금 이 우리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현대성을 가진 시 혹은 시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김소영 시론이 에 대해서 지나간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당대 얘기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김소영은 순수 시파나 참여 시파, 즉 순수 시를 쓰는 시인들의 유파들이나 참여 시를 쓰는 유파의 양극으로부터 각각 의미 부여와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지만 아까도 얘기했죠. 여기에 해당되는 게 모더니즘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리얼리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각각의 입장에 속하는 비평가들이나 연구자들이 김소영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여서 연구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인용한 그 김소영의 주장을 들어보면 김소영은 실제로 당대의 순수 시인들도 비판했고 참여 시인도 비판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생각하는 김소영이 생각하는 진정한 순수 시, 진정한 참여 시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당대에 실제 존재했던 그런 순수 시나 참여 시는 김소영이 볼 때는 못마땅한 거죠. 순수 시파나 참여 시파 어느 한 계파의 시를 옹호한 적이 없다. 이 표현도 그렇죠. 환상시도 좋고 추상시도 좋고 환상적 시론도 좋고 기술시론도 좋다. 그래서 예술파나 참여파 등의 유파나 경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게 나쁘고 이렇게 같이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김소영은 그 시가 순수시든 참여시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갖춰야 될 것을 못 갖춘 게 문제다. 그래서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언어 이전의 양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에 해당되는 위상을 가진 게 앞에서는 사상, 지성 이런 것이 있었죠. 그러니까 양심과 사상과 지성 이런 것들은 다 언어 이전의 작품의 수준이 아니고 작품의 레벨이 차원이 아니고 즉 언어 이전의 시인이 가져야 될 어떤 요소입니다. 양심, 사상, 지성이요. 양심은 인간의 회복이라는 다른 표현으로 지금 여기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소영이 말하는 사상과 지성은 윤리적 차원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윤리적 차원에 가까운 것이 여기 나오는 양심입니다. 그렇죠? 사상 지성보다 양심이 윤리적 차원을 조금 더 잘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사상 지성이라고 말할 때에도 이 윤리적 차원을 양심이라는 윤리적 차원이 여기 포함되어 있을 텐데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김수영은 내용이 중요하다 혹은 시인의 삶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이 주제에 대해서 김수영은 실론과 산문에서 당대 현대시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양심을 갖춘 사상과 지성이다. 자, 그냥 사상과 지성이 아니고 그래서 이 양심이 굉장히 전제된 사상과 지성입니다. 윤리적 차원을 전제한 사상과 지성이에요. 이것은 시 혹은 어느 이전의 차원에 해당되는 생활, 즉 육체의 영역에 해당한다. 생활의 현실 영역에 해당되죠. 이 시에 나타나 있는 현대성은 자, 어떤 시를 지금 비평하면서 김수영이 이 시에 나타나 있는 현대성은 육체에서 나오고 있다 이랬습니다. 이때 육체는 생활 혹은 현실을 의미합니다. 시 이전에 가져야 될 어떤 요소로서 현대성이 생활에서부터 이미 현대성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판단해요? 시를 읽으면서 그걸 판단하는 겁니다. 시를 읽으면 이 시에는 생활이 있구나, 생활이 없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시를 쓰기 전에 준비되어 있다. 자,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를 쓰기 전에 이미 이 현대성이라는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시인에게. 우리 시단에서 가장 아쉬운 것이 이것이다. 진정한 현대성은 생활과 육체 속에, 자, 그래서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생활과 같은 레벨 속에, 같은 차원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정신과 구분하는 그 육체라는 개념으로 육체를 쓸 때도 있지만 이때 육체는 좀 더 생활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각되어 있는 것이고 그 때문에 그 가치는 현대를 넘어선 영혼과 접한다. 이랬습니다. 굉장히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것인데 현대성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생활과 육체로부터 온다. 지금 이 시에 나타나 있는 현대성은 육체에서 나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시가 김수영이 볼 때 좋은 시다라고 지금 하면서 그 근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다 힘이라는 이 개념 속에 다 내포되어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김수영 실론에서 중요하다라고 선행 연구들이 대동소이하게 언급한 게 현대성이잖아요. 모더니티의 문제가 중요한데 김수영 실론에서 모더니티가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우리는 모더니티라는 이 현대성이란 말로 모든 걸 뭉뚱그려서 다 설명했다. 다 내가 김수영 실론에 대해서 밝혔다라고 하고 그만두면 이거는 너무 포괄적이고 막연하죠. 현대성을 더 구체적으로 밝혀줘야 되죠. 김수영의 경우에 현대성에 해당되는 게 바로 힘인데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생활과 육체로부터 오는 힘인데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바로 양심을 가진 사상과 지성이다. 이것은 시 이전에 시인이 생활 속에서 가져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김수영의 시는 선시적인 것이다. 선시가 이때 선이 불교에서 말하는 그 선이 아닙니다. 선불교 그런 어떤 선이 아닙니다. 앞서다 할 때 그 선입니다. 앞서다. 시보다 앞에 있는 것이다. 이래. 선시. 이게 박용철이 사용한 용어거든요. 선시적인 것이라는 걸 박용철이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시라고 하는 이 선이 바로 시보다 앞서 있는 것이라는 뜻이니까 김수영이 실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생활과 육체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선시적인 겁니다. 시보다 앞서 있는 것, 즉 언어보다 앞서 있는 것. 자, 이게 박용철 실론의 핵심 개념이거든요. 선시적인 것으로 영감과 감정을 중시한 것이 박용철 실론입니다. 자, 그럼 뭐가 차이가 있나요? 공통적인 것은 선시적인 내용을 더 중시한다는 것이고 박용철 실론도 그렇거든요. 선시적인 걸 중시해요. 물론 박용철이
선시적인 것만 중시하는 게 아닙니다. 언어 표현 혹은 언어 표현의 변용이라는 개념으로, 변용의 시론이라는 그 변용이라는 개념으로 언어 표현의 과정도 중시합니다. 박용철은 어느 하나만 중시하지 않고, 그러나 그 둘 중에서 더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선시적인 것입니다. 선시적인 것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김수영 시론은 박용철 시론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논문은 김수영의 시론을 박용철 시론과 연관성의 측면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그 선시적인 것 혹은 언어 이전의 생활과 육체에 속하는 것을 김수영은 양심을 가진 사상과 지성으로 본 반면에 박용철은 영감이라든지 감정으로 봤어요. 역시 낭만주의 이론가답게, 낭만주의 실론가답게 영감이나 감정을 중시했습니다. 김수영은 그것과 비교한다면 사상과 지성을 중시했어요. 그러나 단순한 사상과 지성이 아니라 윤리성을 갖춘 사상과 지성입니다. 양심을 갖춘 사상과 지성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변별성이 있다. 그 공통점과 변별성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힘이라는 김수영이 사용하고 있는, 김수영의 시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힘에 대한 규명입니다. 다시 이 장의 제목을 보면 아주 핵심만 얘기하고 있죠. 김수영이 시론에서 주장하는 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힘의 근거는 바로 내용인데, 이때 내용은 시인이 가진 내용입니다. 시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양심과 사상과 지성이다. 이게 첫 번째 김수영이 강조하는 요소입니다. 두 번째, 이제 내용과 형식의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게 주로 내용에 속하겠죠. 그리고 내용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김종길 시론을 공부할 때 이미 얘기했어요. 아까도 내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죠. 시인의 진실이 있고 시의 진실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시인의 진실이 시의 진실로, 그죠? 표현되어서 나오겠죠. 이때 진실은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시인이 가져야 될 진실이 있고 그 진실이 시의 진실로 표현되어야 되겠죠. 간혹은 시인이 진실을 갖고 있는데 김종길 식으로 얘기하면 그 진실입니다. 김수영 식으로 얘기하면 양심이죠. 혹은 양심을 가진 지성과 사상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진실을 갖고 있는데 시는 진실을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되죠. 왜 그럴까요? 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시의 내용으로 전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김수영이 양심과 사상과 지성을 가져야 된다, 시인이. 그런데 시에는 그게 잘 안 나타날 수도 있죠. 뭐가 문제겠습니까? 언어 표현의 그죠? 기술과 수준도, 그죠? 글 쓰는 능력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내용과 형식의 관계입니다. 이제 형식의 차원이 이 내용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 그것에 대해서도 김수영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시론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앞장에서 살펴본 언어 이전의 힘인 양심과 사상과 지성은 시의 차원에서, 자, 이건 언어 이전의 차원입니다. 이제 언어의 차원이에요. 내용에 해당한다 이랬어요. 자, 이거 내용에 해당되죠. 근데 이때 내용은 구분해서 얘기한다면 이거는 시인이 가진 내용이고, 이제는 시에 드러난 내용도, 시의 차원에서의 내용도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이, 시인의 내용이 시의 내용으로 전이되어서 혹은 표현되어서 나타나야 되겠죠. 김종길 그 비평가의 용어로 사용한다면 시인의 진실이 시의 진실로 표현되어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나 김수영 시론의 중심 개념인 힘은 단순히 내용의 차원에 해당하는 힘에만 국한되지 않고 시의 형식으로 전이
이동해서 나타나는 과정에서 변형의 힘까지를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힘이라는 용어는 아주 단순하지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용도 힘이지만 언어로 변형하는 과정도 힘이다 이런. 그러니까 김수영이 어떤 다른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이 안에는 힘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내용의 힘이기도 하고 형식의 힘이기도 하겠죠. 변형의 힘까지를 포함한 게 이 개념이니까, 힘이라는 개념이니까. 내용 자체의 힘도 힘이지만 그것이 형식으로 변형되어 나타나는 과정에서 필요한 힘까지도 힘입니다. 그러니까 시를 읽으면서 다른 시인의 시를 평가하면서 이 시는 내용의 힘도 있고 언어 표현의 힘도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힘은 내용의 차원과 형식의 차원을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내용의 형식으로의 전환. 자, 내용이 우선된다고 했으니까 아까도 이 내용에 해당되는 게 양심, 사상, 지성이죠. 그것이 형식으로 전환되는 과정, 즉 그게 바로 창작 과정이죠. 시인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그죠? 언어 표현을 통해서 시의 내용 및 형식으로 그죠? 표현되는 거죠. 그게 전환 과정이고 다른 말로 변형 과정인데 그게 창작 과정입니다. 그래서 창작 과정의 실론이다. 앞에서 그렇게 내가 규정한 것이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해명하기 전에 김수영 실론에 나타나는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내용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2장에서는 주로 내용에 대해서만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제 김수영이 내용과 형식을 어떤 관계로 보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대체로 그는 이 현실을 이기는 시인의 방법을 시 작품상에 나타난 언어의 서술에서 보고 있지만 나는 그것이 언어의 서술에서 뿐만 아니라 시 작품 속에 숨어 있는 언어의 작용에서도 찾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 이 대립 개념을 구사하고 있는데 하나는 언어의 서술이고요. 다른 하나는 언어의 표현 작용입니다. 언어의 작용. 언어가 서술된다는 것하고 언어가 작용한다는 것. 자, 언어의 서술과 언어에 작용할 때 서술이라는 개념과 작용이라는 개념을 지금 둘로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서술과 언어의 작용은 시의 본질에서 볼 때는 당연히 동일한 비중을 차지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전자의 가치에 치우친 두둔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느 쪽을 옹호한다는 겁니다. 전자를 치우치게 옹호하는 데서 뭐가 나와요? 실패한 프롤레타리아 시가 나온다 그랬어요. 전자가 뭡니까? 언어의 서술입니다. 자, 그러면 쉽게 우리가 요약해서 설명한다면 이 언어의 서술이라는 개념에 가까운 것이 바로 내용입니다. 내용 위주로 치우친 것을 옹호하는 경우에 실패한 계급시가 나온다는 겁니다. 실패한 프롤레타리아 시. 너무 내용 위주로 시를 쓰다가 형식에는 신경을 못 쓰니까 마치 정치 구호와 같은 그런 시들이 나온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뭐예요? 언어의 서술에 치우친 시입니다. 자, 그러면 언어의 작용은 뭐예요? 후자는 언어의 작용인데 후자의 가치에 치우친 두둔, 그걸 너무 지나치게 옹호하면 사이비 난이시가 나온다. 이게 이제 순수시를 쓰는 시인들 혹은 모더니즘 시를 쓰는 시인들이 빠지기 쉬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냥 난해한 것처럼 보이는 진짜 난해시는 그죠? 진정한 난해시가 있는데 사이비 난해시는 그저 형식만 그죠? 형태만 난해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가짜 난해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어떤 경우에 생겨요? 언어의 작용에 너무 치우친 경우. 그래서 김수영이 말하고 싶은 거는 언어의 서술은 내용 위주고 언어의 작용은 형식 위주의 시를 의미하는데 어느 둘 중에 양극의 어느 하나에만 치우치면은 이렇게 실패한다는 겁니다. 참여시를 쓰는 시인들도 내용에 즉 언어의 서술에 너무 치우치면 실패하게 되고 순수시를 쓰거나 난해시를 모더니즘 시를 쓰는 시인들도 언어의
작용, 즉 형식에 너무 치우치면 사이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수영의 이 시 관 속에는 내용과 형식 중에 어느 하나에 치우치는 것이 문제다. 즉 너무 치우친 참여시, 너무 치우친 순수시, 그것이 어느 한쪽은 언어의 뭡니까? 언어의 서술에만 너무 치우치고 어느 한쪽은 언어의 작용에만 너무 치우친다. 그래서 그걸 내용 위주, 형식 위주라고 보면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굉장히 변정법적으로, 그죠? 이 양극을 종합해야 된다는 식으로 사고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용문에서 김수영은 현실을 이기는 시인의 방법에 대한 언어의 서술과 언어의 작용을 구분하죠. 그래서 언어의 서술을 내용의 차원입니다. 그리고 언어의 작용은 형식의 차원에 놓고 이 두 가지 대립 개념을 가지고 언어의 서술과 언어의 작용,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가지고 내용에 너무 치우치면 실패한 참여시가 되고 혹은 계급시가 되고 형식의 가치에 너무 치우치면 사이비 난해시가 나온다. 그래서 언어의 서술과 언어의 작용은 내용과 형식에 상응하는 개념이고 이분법적 도식에 빠지면 안 된다. 김수영의 주장은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을 구분하는데 그치지 말고 통합 과정이 필요하고 변정법적으로 종합한다고 할까요? 아까 지향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반합의 변정법적 지향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변정법의 용어로 본다면 정반이 있고 합이 있죠. 그러면 굳이 우리가 거기에 대응시킨다면 바로 언어의 서술, 다른 말로 내용, 이것이 정의에 해당된다면, 왜냐하면 이게 먼저 있는 거니까. 김수영이 볼 때는 내용이 먼저 있는 거니까요. 형식보다는 내용이 우선시 되는 거니까. 내용, 즉 언어의 서술이 정의라면 언어의 작용이나 형식은 그것과 대립 개념을 형성하는 반에 해당되죠. 정반. 그러면 변정법적 지향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하는 어떤 합에 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통합 과정이 필요하고 내용의 형식화, 즉 내용이 언어 표현을 통해서 형식을 잘 만났을 때, 적절한 형식을 만났을 때 시의 완성에 도달한다. 그래서 언어의 서술과 언어의 작용이 김수영 시론에서 계속 다른 개념으로 이렇게 변주되어 나타납니다. 자, 그걸 또 살펴보겠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소위 예술파의 신진들의 거의 전부가 적당한 감각적인 현대어를 삽입한 언어의 조탁이나 세련되어 보이는 이미지의 나열과 구성만으로 현대시가 된다고 생각하는 무서운 가오를 범하고 있다. 누구를 비판하는 겁니까? 예술파라 그랬으니까 용어가 조금씩 바뀌지만 역시 이것은 모더니즘 신진 시인들, 신인들을 얘기합니다. 모더니즘에 속하는 혹은 순수시를 쓰는 신인 시인들이 이 정도로 가지고 현대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각적인 현대어를 사용하거나 세련된 이미지를 나열하거나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모더니티를 확보했다, 현대시가 됐다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어디에 치우치는 거예요? 언어의 작용에 치우치는 거죠. 언어의 작용에 혹은 형식에 치우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와는 대극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하는 참여파의 신진들, 이거는 참여시를 쓰는 시인들입니다. 가오는 무엇인가? 이들은 사회 참여 의식은 너무 투박한 민족주의, 그죠? 아주 거친 그리고 단순한 민족적 어떤 배타주의, 민족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으면서 자기는 참여시인이다, 참여시를 쓴다, 자기가 쓰는 참여시가 좋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는 어디에 치우친 걸까요? 언어의 서술에 치우친 거죠. 즉 내용에 치우친 겁니다. 그래서 한국 시단의 큰 유파를 참여파와 예술파로 크게 나누고 바로 이제 모더니즘과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대립입니다.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김수영의 사유는 언어의 서술과 언어의 작용, 즉
시의 내용과 시의 형식이라는 이 개념을 중심으로 비평이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분법인데 이러한 이분법은 참여시와 순수시로 구분하거나 의미와 무의미로 구분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또 이제 중요한 이제 연구 대상이 무의미시죠. 그죠? 이 무의미. 그래서 김수영과 항상 비교되는 김춘수 시인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시의 그죠? 지향점을 무의미시다라고 주장하게 되는데 그때 그 김춘수의 무의미시와 이 김수영의 무의미시가 또 우리가 비교할 만한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됩니다. 김수영도 무의미시를 추구하고 이걸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무의미는 이 참여시, 순수시의 연장선에서 이분법적인 의미와 무의미가 이분법적으로 구분되는 그런 무의미가 아니고 김수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용과 형식의 변정법적 지향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무의미도 김춘수의 무의미시하고는 또 다른 개념의 무의미시를 추구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양극적 이분법은 김수영이 비판하는 당대 시단의 현상이지 김수영은 이런 이분법에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양극의 긴장과 극복으로서 변정법을, 이 변정법이 바로 이런 뜻이죠. 양극, 즉 정반을 긴장 가운데 극복한다, 지향한다. 긴장과 극복이란 말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바로 지향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지향. 양극을, 이 양극에 해당되는 게 정과 반이죠. 긴장과 극복을 한 글과 나오는 것이 합이죠. 그래서 변정법도 지향을 염두에 두고 있다. 작품 형성의 과정에서 볼 때는 의미를 이루는 충동과 의미를 이루지 않으려는 충동이 서로 강렬하게 충돌하면 충돌할수록 힘 있는 자, 또 힘이 나왔죠. 자, 힘 있는 작품이 나오려면 의미를 만들려는 어떤 충동과 의미를 만들지 않으려는 충동이 충돌하면 충돌할수록, 강하게 충돌하면 할수록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디에? 시에. 시 작품이 힘이 있는 시가 좋은 시인데, 김수영이 볼 때 그 힘이 있는 시가 나오려면 아까 이제 우리가 2장에서 이전에 2장에서 공부할 때는 힘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용이 갖춰야 되는데 누가? 시인이 뭘 갖춰야 돼요? 양심과 사상과 지성을 갖춰야 힘 있는 작품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자, 지금 이 대목에서도 힘 있는 작품이 나오려면 뭐가? 의미와 무의미가 충돌해야 된다. 의미를 갖추려는 충동과 의미를 이루지 않은, 이게 무의미죠. 의미를 이루지 않으려는 충동이 충돌하면 충돌할수록 힘 있는 작품이 나온다. 이게 병정법적 과정인데 어떤 선입주 때문에 충분한 충돌을 하기 전에 어느 한쪽이 약화될 때, 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뜻이죠. 작품의 감흥의 강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작품의 성패를 좌우하는 치명상을 입는다. 즉 힘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힘이 떨어진다. 자, 이제 김수영이 하는 말들을 지금 우리 시대에도 적용 가능한 아주 시 창작에 있어서 혹은 시 비평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도 시 창작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시 비평을 하는 학생도 있을 텐데 이것이 이제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김수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진정한 시는 무의미한 시다. 아주 압축적으로 시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진정한 시는 무의미한 시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시가 진정한 시가 되려면 무의미를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의미만 담고 있는 시, 이건 좋은 시가 안 된 거죠. 진정한 시가 아닌 거죠. 시는 물론 의미를 담을 수 있지만, 그죠? 그게 다가 아니고 무의미가 반드시 존재해야 그게 좋은 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춘수 시인이 주장하는 무의미 시의 무의미와 김수영 시인이 주장하는 무의미의 그
실제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용어는 똑같아요. 무의미란 용어를 쓰고 있어요. 자, 모든 진정한 시는 무의미한 시다. 이제 그래서 비교를 해봅니다. 김수영이 얘기하는 이 무의미한 시하고 김춘수의 무의미 시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당대에 같이 경쟁하면서 라이벌처럼 생각하면서, 특히 김춘수는 김수영을 굉장히 의식하면서 시를 썼어요. 아마 김춘수가 무의미 시를 주장하게 되는 것도 김수영과 좀 더 대타 의식을 가지고, 김수영과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간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김수영과 김춘수는 동시대에 당대에 같이 활동하면서 서로를 의식했는데, 김수영은 김춘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나 하면 비판적으로 얘기합니다. 김춘수의 무의미 시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데, 작품 형성의 과정에서 의미를 이루려는 충동과 의미를 이루지 않으려는 충동이 서로 충돌할 때 힘있는 작품이 나온다. 김춘수의 무의미 시는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진 않지만, 김수영이 볼 때 김춘수의 무의미 시를 비판하는 요소는 바로 이런 것이죠. 여기서는 지금 인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김춘수 시인은 처음부터 시에서 의미를 배제하고 추방하려고 한다. 의미를 지워버리고 의미를 없애는 것, 언어에서 의미를 없애는 것이 무의미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김춘수의 무의미 시는 처음부터 의미를 배제한 무의미를 도입한 그런 시를 의미한다. 김수영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무의미 시는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의미를 껴안고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의미를 무화시키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무의미 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차이를 아주 김수영이 직접 김춘수의 무의미 시와 자신의 무의미 시를 비교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진정한 무의미 시는 의미를 처음부터 지우는 게 아니고 의미를 가지고 들어가서, 의미를 껴안고 들어가서 무의미와 계속 충돌시키면서 궁극적으로는 의미가 남지 않게, 의미가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죠. 자, 바로 이겁니다. 의미와 무의미를 충돌시키는 방법으로 힘있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김수영이 말하는 무의미시입니다. 김춘수의 무의미시와, 그래서 아까 내가 뭔가 의미가 다르다 그랬죠. 자, 여기서 의미와 무의미의 관계는 다시 아까 그 앞에서 나왔던 용어로 따지면 의미에 해당되는 게 바로 언어의 서술이고 또 내용에 해당되겠죠. 우리가 연관성을 관련성을 따져본다면 의미에 해당되는 게 언어의 서술이고 내용에 해당됩니다. 무의미에 해당되는 것이 언어의 작용이고 형식에 해당됩니다. 자, 이런 연관관계가 나중에 시의 침을 뱉어라 해서 결정적으로 두 개의 계열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하나의 계열을 이루는 거죠. 의미와 언어의 서술과 내용이 하나의 계열을 이루고 무의미와 언어의 작용과 형식이 또 하나의 계열을 이루어서 이 두 양극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변증법적 과정, 즉 변증법적 지향의 과정을 에서 결과적으로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김수영의 시론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힘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와 내용과 형식의 종합이라고 할까요? 결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전혀 별개가 아니고 내용과 형식이 변증법적으로 지향한 결과가 힘입니다. 자, 그 관계를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시의 침을 뱉어라에서 하나의 미학적 원리로 잘 정리가 되고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시의 침을 뱉어라라는 시론이 김수영의 대표 시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이제 지금까지 얘기들이 종합되어서 등장합니다. 따라서 시를 쓴다는 것, 그것은 노래에 해당되고 이것은 형식에 해당되며 예술성과 동의가 되고, 자, 그럼 이게 하나의 계열을 이루죠. 시를 쓴다는 게 있고 어디가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그 대립적인 개념으로 시를 논한다는 게 있어요. 자, 시를 쓰는 것은 시인으로서 시를 창작하는 것이고, 시를 논하는 것은 시인이든 비평가든 독자로서 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입니다. 시를 쓴다는 것은 어디에 속해요? 노래와 형식에 속하고 그것은 예술성의 차원이 됩니다. 그런데 시를 논한다는 것은 내용의 차원이 되고 현실성과 같은 동의어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술성과 현실성의 대립, 형식과 내용의 대립, 여기는 노래에 속하고 이것은 쓴다는 것과 논한다는 것의 대립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산문이란 세 개의 계진이다 이랬어요. 세 개의 계진은 역시 하이데거의 개념인데, 이제 산문과 시가 노래죠. 자, 여기 노래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립 개념이 여기 빠져 있지만, 생략되어 있지만 이 노래의 대립 개념이 산문입니다. 자, 노래는 시고 시를 쓴다는 것은 노래에 속하고 시를 논한다는 것은 산문에 속한다는 거죠. 자, 그 대립 개념을 잘 견지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산문은 세 개의 계진이고, 반대로 그러면 시는 뭐겠습니까? 시는 노래이고 대지의 은폐죠. 우리 앞에서 대지의 은폐 나왔었죠? 여기 나옵니다. 조금 이따 이건 살펴보겠습니다. 산문은 세 개의 계진이고, 이 말은 사랑의 유보로서의 노래의 매력만큼, 자, 노래의 대립 개념이 산문입니다. 이 노래에 해당되는 게 시고, 산문은 세 개의 계진이고 시나 노래는 대지의 은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만큼 뭔가 분명한 논리적인 그죠? 차원이 아니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차원이 아니라 대지의 은폐란 것은 신비한 어떤 비합리적이고 불투명한 어떤 세계, 무의식의 세계, 광기의 세계,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게 대지의 은폐입니다. 세 개의 계진은 산문에 속하고 어디에 속해요? 시를 논한다는 것에 속합니다. 노래는 시는 대지의 은폐이고 그것은 어디에 속해요? 시를 쓴다는 것, 노래에 속하고 형식에 속하고 예술성에 속합니다. 그래서 시에 있어서의 산문의 확대 작업은 노래의 유보성, 노래를 유보해야 산문이 가능한 거죠. 노래의 그 대지의 은폐성을 유보해야 이 산문의 세 개의 계진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양극이기 때문에, 그죠? 노래와 산문이 양극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그죠? 유보되어야 그것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침공적이고 의식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노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노래의 유보성, 이게 유보라는 말하고 은폐란 말하고 상당히 통하는 말입니다. 유보, 은폐, 분명하게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전달되는 게 아닌 것이죠. 유보되고 은폐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가. 하이데거가 말하고 있는 것은 진리가 유보된다. 혹은 은폐된다. 그래서 진리란 말은 탈은폐죠. 은폐된 것을 벗겨내고 탈은폐하는 것. 그게 이제 하이데거적 철학인데 그 개념을 상당히 활용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술성이 무의식적이고 은성적이다 이랬습니다. 은밀한 것입니다. 은폐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이 아니라 예술성의 편에서는 하나의 시작품은 자기의 전부이고 산문의 편, 즉 현실성의 편, 즉 그러니까 산문은 현실성을 그죠? 따라가고 있고 노래는 예술성을 따라가고 있어서 노래와 예술성, 산문은 현실성. 그래서 여기서 시를 쓴다는 것과 시를 논한다는 것에 이 계열 속에 서로 또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68년 4월에 팬클럽 세미나에서 이 시의 침을 베풀라라는 이 시론을 발표하게 되는데,
세미나 발표문입니다. 여기서 시를 쓴다는 것과 시를 논한다는 것을 대타항, 즉 대립 개념으로 놓고 그 각각의, 그죠? 각각에 해당되는 어떤 개념들을 역시 대립 개념으로 계속 정리를 합니다. 제시를 합니다. 그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를 쓴다는 것은 노래에 해당되고 시의 형식에 해당되며 예술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동의어가 되고, 시를 논한다는 것은 노래가 아니라 산문이고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며 예술성이 아니라 현실성이 동의어가 됩니다. 그래서 노래는 사랑이 유보되는 유보의 속성을 갖고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음패라 그랬죠. 대지의 음패. 산문은 노래 유보성에 대해 세계를 개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산문은 세계의 개진이고 노래는 대지의 음패에 해당됩니다. 하이데거적 개념으로 말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래의 유보성, 즉 예술성, 여기에 해당되는 게, 노래에 해당되는 게 예술성입니다. 이 예술성이 무의식적이고 모성을 지닌 무한대 혼돈이면 이 정리가 안 되는, 이성적으로 정리하고 그렇게 질서정연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무한한 어떤 혼돈으로 가는 것입니다. 카오스로 가는 것이고 자유를 향해서 이행하는 것입니다. 산문의 계진은 세계의 계진이고 모호입니다. 김수영은 더 나아가 이 두 항을 엘리어트의 음악과 의미, 자, 음악에 해당되는 게 대지의 음패죠. 즉 노래의 예술성입니다. 의미에 해당되는 것이 세계의 계진이고 이것은 좀 더 의식적인 차원입니다. 그리고 산문에 해당되고 시의 내용에 해당됩니다. 현실성을 가진 것입니다. 음악 대 의미, 이건 엘리어트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어트의 개념으로 따지면 음악 대 의미고, 하이데거의 개념으로 따지면 여기에 해당되는, 예술성에 해당되는 게 대지의 음패고, 의미, 즉 현실성에 해당되는 게 세계의 계진입니다. 이런 철학자들 그리고 외국의 시인들, 현대 시인들의 개념을 이제 수용하면서, 활용하면서 김수영은 자신의 시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결국 김수영이 여러 단락에서 점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노래와 산문의 대립항은, 대타항은 시를 쓴다는 것과 노래, 시의 형식, 예술성, 모호성과 혼돈, 대지의 음패와, 자, 이 하나의 영역이 있고 그 반대쪽에 시를 논한다는 것, 산문, 시의 내용, 현실성, 모험, 세계의 계진이라는 이 두 가지 영역이 대립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김수영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의 본질은 이러한 계진과 음패, 계진은 세계의 계진이고 음패는 대지의 음패입니다. 이 두 관계, 양극 사이에, 그리고 세계와 대지의 양극의 긴장 속에 있다. 양극의 긴장. 그래서 이것이 지향되는 과정이 바로 변정법적 과정이죠. 김수영 시론의 정수에 해당되는 이 문장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김수영 시론을 해명하는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을 더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세 번째 김수영 시론의 핵심 개념으로 이제 전개합니다. 이제 힘의 구현, 아까 2장이, 앞에서 공부한 2장이 힘의 근거였잖아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힘의 근거. 그건 내용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이제 힘을 구현하는 것은,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실현되느냐는, 어떻게 실현될까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투신으로서의 자유의 이행, 자유를 실천하는 어떤 몸 던짐, 몸을 던지는, 투신이라는 뜻이 그렇죠. 몸을 던지는 자유의 실천을 통해서 힘이 구현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실 속에서 어떤 사회적 문제에 실천을 할 수도 있겠고, 실천가는 시인이나 예술가는 자신의 예술 행위를 통해서 이 자유의 이행을 하는 것이고 투신을 하는 거겠죠. 그때 힘이 구현된다, 즉 실현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리고 힘은 어떻게 실천되느냐, 실현되느냐, 그것이 지금 2장과 4장의 차이입니다. 김수영의 얘기를 좀 살펴봅시다.
시의 본질은 이러한 계진과 은폐의 세계와 대지의 양극의 긴장에 써 있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김수영은 또 이제 지금 이 표현은 시여 침을 뱉어라에서 등장한 구절이고요. 그 이전에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발표한 연도. 생활 현실과 시라는 산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상이 새로운 언어의 서술을 통해서 자유를 행사한 성공적인 시다. 어떤 시를 평가하면서 이렇게 평가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압축적입니다. 자, 사상이 있죠? 사상이 우리가 앞에서 이미 공부한 김수영 시인이 생각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고, 시인이 미리 이미 갖춰야 되는 것이죠. 이 사상에 해당되는 것이 양심도 있고 지성도 있었죠. 그런데 이 사상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사상이 새로운 언어의 서술을 통해서, 자, 언어의 서술이 나왔죠? 언어의 작용이 있고 언어의 서술이 있고, 그죠? 언어의 서술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시의 내용과 관련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언어의 작용은 시의 형식과 관련되고, 그러니까 사상이 새로운 언어 서술을 통해, 즉 내용을 통해서 자유를 행사한 성공적인 시다. 자유를 이행한, 그죠? 실천한 성공적인 시다 라고 어떤 시를 평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노래와 산문, 대지의 은폐와 세계의 계진이라는 양극의 긴장은 내용과 형식의 변정법적 통합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상이, 이게 내용입니다. 새로운 언어의 서술을 통해서 자유를 이행하는, 행사하는 과정, 이것이 시의 완성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자유는 김수영 실론에 있어서 새로움의 구현과 같은 의미다. 자유는 어떤 실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유와 이행, 자유를 그냥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항상 실천적인 혹은 이행이라는 것은 실천적으로 옮기는 거죠. 실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새로운 자유를 실천하는 경우에 시인이 그러한 결과물인 시는 그 속에 힘이 맺힌다. 그죠? 이 시는 힘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 판단은 뭐예요? 첫 번째, 사상이 있느냐, 즉 내용이 있느냐, 시인이 사상과 양심과 지성을 가졌느냐. 두 번째는 언어의 서술을 통해서 자유를 행사했느냐. 그 두 가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자, 김수영이 어떻게 말합니까? 도대체가 시라는 것은 그것이 새로운 자유를 행사하는 진정한 시인 경우에는, 자, 진정한 시가 되려면 시가 새로운 자유를 행사해야 돼요. 관념적인 얘기 같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김수영 시론의 의미를 잘 이해하면 이 자유를 행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딘가에 힘이 맺힌다. 그러니까 자유를 행사한 시는 힘이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힘은 초행에 있는 수도 있고 종행에 있는 수도 있고 중간에 어느 행에 있는 수도 있고, 시가, 그죠? 여러 행이 있는데 힘이 어디에 맺힌다는 겁니다. 그 힘이 맺히는 지점을 독자가 파악할 수 있겠죠? 비평가가 혹은 연구자가 최소한 그런 시의 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다.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의 긴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긴장이 그래서 생깁니다. 자, 이건 이제 텐션인데, 보통 우리가 텐션이 이제 긴장이잖아요. 익스텐션, 인텐션, 이제 그것이 이제 함축, 외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로 이제 시에서 등장하는데, 그런 개념들이 이 역시 이제 신비평을 하는 비평가들의 여러 가지 개념들 중에 하나가 이 긴장입니다. 시의 성패는 이 긴장이 있냐 없냐, 그죠? 시가 긴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시가 느슨한가 긴장을 가지느냐. 여기 이 긴장이라고 하는 게 신비평가들, 영미 신비평가들이 이미 사용한 어떤 시의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인데, 어찌 보면 이것과도 무관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힘이란 게.
김수영은 힘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 이 힘은 힘비평적인 관점에 이 긴장이 있는 시가 힘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힘비평은 우리가 이전에 배웠듯이 시인과 시를 분리해서 사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비평가들이 얘기하는 긴장, 시의 긴장이 중요하다 했을 때 이 긴장은 시인과 시를 분리해서 시가 가지고 있는 긴장을 얘기합니다. 시의 구성 요소들 사이에 밀도와 강도 같은 것들을 고려할 때 이 긴장이 있냐 없냐, 이 시는 긴장을 유지하고 있다, 긴장이 강하다, 텐션이 강하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고, 김수영이 얘기하고 있는 이 힘은 우리가 지금 2장부터 공부했듯이 힘이 있으려면 어디부터 있어야 돼요? 시 이전에 시인이 이미 사상과 내용, 양심과 지성을 가져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긴장과 힘은 굉장히 관련성이, 연관성이 있는 개념이지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긴장은 보통 신비평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자, 그런 것까지 이해할 수 있으면 상당히 공부가 깊이 공부를 하는 경우가 됩니다. 학생들도 그런 이해까지 도달하면 좋겠어요. 자, 힘의 소재를 밝혀낸다. 진정한 시를 식별하는 가장 손쉬운 지름길은 힘의 소재를 밝혀낸다. 힘이 있냐 없냐를 밝혀내는 겁니다. 그래서 비평가가 혹은 독자가 시를 읽으면서 이 시의 힘은 여기에 있구나, 초행에 있구나, 첫행에 있구나, 아니면 끝행에 있구나, 아니 어느 행에 있구나, 행간에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행과 행 사이에 그 여백에 힘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새로운 자유를 행사할 때 진정한 시가 생기고 또 힘이 맺힌다는 거다. 그럼 자유를 행사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개념이 됩니다. 김수영은 새로운 자유를 행사하는 진정한 시의 경우 시 내부에 힘이 맺힌다. 진정한 시를 식별하는 쉬운 방법은 이 힘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소재하느냐. 그러면 이 힘은 시인의 창작 과정에서 어떻게 생성되는가, 또 이제 시의 침을뱉어라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험은 자유의 서술도 자유의 주장도 아닌 자유의 이행이다 그랬어요. 자, 이때 서술이란 말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장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개념이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언어의 서술과 언어의 작용을 구분했잖아요. 김수영이. 그때 그 서술하고 연속성이 있는지 연관성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험은 자유의 서술도 아니고 자유의 주장도 아니고 자유의 이행이다 그랬어요. 자, 서술도 아니고 주장도 아니고 이행이다. 이행이란 것은 굉장히 실천적인 개념입니다. 실현하는 개념이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온몸의 투신, 몸을 던지는 것, 이게 이제 이행과 자유를 이행하는 것과 직접 연관이 됩니다. 모험과 자유의 이행을 같이 등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자유의 이행에는 전후 좌우의 설명이 필요 없다. 그건 자초지정을 얘기하거나 논리적인 설명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닌 거죠. 자유의 이행이란 것은. 그것은 원군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군. 굉장히 비유적으로 얘기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머릿말에서 선행연구를 검토하면서 김수영의 실론, 김수영의 비평이 왜 그동안 시에 비해서 연구가 많이 되지 않았느냐. 황정성 교수가 그렇게 얘기하죠. 뭡니까? 김수영의 이 비평이 굉장히 비약적이고 논리적 비약이 많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참 연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보세요.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자유의 이행은 원군이다. 원군은 비겁하다. 자유는 고독한 것이다. 그처럼 시는 고독하고 장엄하다.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비평가의 보통 평론은 논리적인 개념 서술을 하게 되는데 역시 시인답게
김수영은 시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를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산문이라고 할까 시론을 지금 쓰고 있으면서 시적 비유를 막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좀 난해합니다. 자, 핵심은 시에서도 모험을 시인이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자유의 이행이고 그것은 원군에 해당되고 비겁하고 또 고독한 것인데 자유를 이행한다는 것은 고독한 것인데 그래서 시는 고독하고 장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를 쓰는 시인은 시를 통해서 모험을 하는 것이고 자유를 이행하는 것인데 그것은 비겁한 것인 동시에 뭐예요? 고독한 것이다. 시를 쓰는 행위는 그죠? 자유를 이행하는 것이고 비겁하고 고독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유적인 얘기인데 그죠? 굉장히 체험에서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김수영의 시로는 보통 다른 일반적인 비평가들의 그 시 이론과는 달리 굉장히 체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비유와 논리적 비약이 많은 그런 시적 비유를 통해서 시의 어떤 시 창작의 어떤 비밀 같은 거 그런 걸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고독하고 장엄하다 이랬어요. 시인이 시를 쓰는 과정도 고독하고 장엄하겠지만 시 자체도 고독하고 장엄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자, 새로운 자유를 행사하는 진정한 힘은 자유의 이행을 통해 얻어지고 자유의 이행은 설명이 필요 없는 고독하고 장엄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험이라는 용어가 중요한데 주어가 모험이죠. 주어가 모험이니까 모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모험이 중요한데 이 모험에 해당되는 게 뭘까? 김수영은 시를 논한다는 것은 산문이고 내용이고 현실성이라는 이 항목을 모험에 놓고 봤어요. 그리고 이 모험은 세계의 계진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험은 뭐예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시를 논한다는 것에 속하고 산문에 속하고 내용에 속하고 현실성에 속하는 것입니다. 즉 세계의 계진을 모험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데거가 세계의 계진과 대지의 은폐라는 이 대립 개념을 말했을 때 이 산문에 속하는 것이 세계의 계진인데 이걸 실천하는 거 이게 모험입니다. 그렇다면 시를 논하는 산문의 모험, 즉 세계의 계진이 어떻게 곧바로 자유의 이행이 되는 것일까? 자, 자유의 이행이라 그랬거든요. 모험은 산문의 계진인데 혹은 세계의 계진인데 그것을 모험을 자유의 이행과 등치시켰으니까 왜 모험이 자유의 이행이냐? 이제 그걸 따져봐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김수영의 또 표현을 우리가 통해서 그걸 추적해 봐야 됩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우리 시의 실적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가장 결핍되어 있는 것이 지성이다. 자, 지성. 자, 힘의 근거 2장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힘이 생기려면, 시에 힘이 생기려면 어디서부터 그것을 뒷받침해야 되느냐?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 시인이 양심과 지성과 그죠? 뭘 가져야 돼요? 여기 있습니다. 지성을 가져야 된다. 지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현대시가 안 나오는 것도 지성이 없기 때문이다. 외부적인 여건으로는 매년 말하고 있는 일이지만 창작의 필수 조건인 충분한 자유 분위기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바로 이 자유의 문제가 오늘의 지성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지성이라는 이 개념이 갖고 있는 숨은 의미를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지성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유를 갖는다는 것과 자유의 분위기가 보장되는 것과 지성을 갖춘다는 것. 지성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자유의 분위기는 개인적인 자유라기보다는 어디에 가까운 자유인가 하면 언론의 자유에 가깝고 사회적인 자유에 가깝습니다. 사회적 통제에 의해서 언론이 우선 막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없고 김수영은 그래서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고 주장한 시인인데 그러니까 지성을 강조하면서 이 지성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론의 자유와 같은 자유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자유의 문제가 바로 지성의 문제다.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김소영은 진정한 현대시의 조건으로 지성을 역설하는데 지성은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미 이것은 우리가 2장에서 공부했습니다. 김소영은 이 지성의 외부적인 조건으로 자유를 확보해야 된다. 지성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자유가 이미 확보되어야 되는 거죠. 자유가 구속되면 지성을 발휘할 수가 없으니까 지성의 외부적인 여건이 바로 자유의 확보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자유이기도 하고 언론의 자유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통제가 에서 벗어난 그런 자유를 의미합니다. 개인적인 어떤 자유보다는 창작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자유는 바로 시의 내용으로서의 지성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자, 시의 내용으로서의 지성이 확보되려면 자유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창작의 자유가 지성의 충족을 가능케 한다. 산문의 모험이 곧 자유의 이행이 될 수 있다. 자, 산문의 모험을 자유의 이행으로 본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김수영이 생각하는 세계의 계진과 산문의 모험과 자유의 이행이 지성과 관련되어 있고 이 지성은 자유의 확보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유의 이행으로서의 모험은 시를 쓴다는 것, 노래, 예술성, 유보성과 모호성이라는 시의 형식과 시를 논한다는 것, 산문, 현실성 모험으로서의 시의 내용을 어떻게 통합해야 이 자유의 이행이 되는 걸까? 자유의 이행이 중요한데 이것은 시를 논한다는 것과 시를 쓴다는 것, 이 두 가지, 혹은 산문과 노래, 혹은 현실성과 예술성, 그죠? 모험과 여기 유보성, 모호성, 유보와 모험, 어떻게 이걸 통합해야 자유를 이행하는 것이 될까? 즉 사상이 새로운 언어의 서술을 통해 자유를 행사한다 할 때 이 자유를 행사하려면 그래서 시의 완성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그 유명한 이제 대목을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바로 온몸의 시학입니다. 온몸의 투신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자유를 이행할까? 온몸으로 온몸을 밀고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중요한 이 대목에 등장합니다. 이 중요한 인용문, 시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것이다.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온몸으로 동시에 밀고 나가는 것이다. 김수영의 시론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지고 가장 유명한 한 대목이죠. 하나의 단락입니다. 세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가장 많이 알려진 유명한 문장이죠. 여기에 몸이 등장하고 온몸이 등장하고 밀고 나간다는 것이 등장합니다. 자, 이 인용문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